저는 브뤼셀에서 날아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미국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헬무트 라인하르트, 유럽연합 관세협상 수석 감독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제가 이토록 서둘러 움직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워싱턴의 7월은 습하고 무더웠지만 국무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 감독관, 당신들 유럽은 6천억 달러를 약속했소.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게 민간 투자라고 발을 빼는 것 아니오.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30년간 유럽연합에서 일하며 수많은 협상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치열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러트닉 장관님, 저희 유럽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일본과는 다를 뿐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관님,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스코틀랜드까지 따라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러트닉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절박하다니. 저들은 코너에 몰렸어.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처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친한 발언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 전략을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장관님, 한국을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러트닉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의미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최근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점유율을 보십시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95%를 한국이 건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은 독보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 참모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게 우리 관세 협상과 무슨 관련이 있소? 러트닉이 물었습니다.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유럽이 약속한 7,5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 이것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반선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는 그만한 LNG 운반선이 없습니다. 중국 선박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러트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보좌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다카하시 겐지 차관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긴급한 사안이 있어 참석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카하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약속한 5,500억 달러. 저희 민간 기업들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계는. 조선업계가 뭐예요? 러트닉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일본은 대형 LNG 운반선을 건조할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1970년대 이후 기술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라인하르트 감독관, 러트닉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럽의 제안을 다시 듣고 싶소. 저희는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LNG 운반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윌슨 차관보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미 물밑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MASG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러트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을 위대한 조선 국가로 만들자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과 합작 투자를 통해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겠다는 것이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을 패러디한 이 프로젝트 이름에 감탄했습니다. 영리하군. 러트닉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CNN 기자 출신으로 현재 국무부 공보관으로 일하는 제시카 밀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미 경제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며 향후 4년간 미국에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조 달러. 다카하시 차관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태블릿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 2천억 달러, SK하이닉스 1,500억 달러,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500억 달러,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400억 달러. 잠깐, 윌슨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이미 계획된 투자 아닙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새로운 것을 더했습니다. 바로 조선업 협력입니다.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LNG, 운반선 백척 건조, 그리고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까지 포함하면 실제 신규 투자가 상당하군요. 러트닉이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미국의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쇠퇴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함정 정비에만 수년이 걸리고 있죠. 중국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이는 심각한 안보 문제입니다. 러트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도 유럽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가능합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 메모리 없이는 미국의 AI 산업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의존하고 있는 그 메모리 말이요. 윌슨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95%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러트닉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군요.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기술 강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매우 실용적이고 치밀합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워싱턴 특파원 마크 앤더슨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복 조치인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다카하시 차관이 당황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겠군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러트닉이 물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잃은 만큼 한국은 미국 시장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윈윈이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긴급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2배로 늘리겠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도 대폭 확대하고요. 러트닉의 눈이 빛났습니다. 흥미롭군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하시오. 한국의 전략을 보십시오. 조선업으로 미국의 LNG 수출을 돕고 반도체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원하며 배터리로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뒷받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입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이미 쇠퇴했고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기술도 한국에 뒤처져 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카하시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문화 산업입니다. BTS, 블랙핑크, 그리고 수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미국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프트 파워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윌슨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스카상을 받은 기생충도 있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도 있죠. 맞습니다. 한국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러트닉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보좌관들과 짧은 회의를 한 후 돌아왔습니다. 라인하르트 감독관, 당신의 분석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왜 유럽이 한국을 이토록 높이 평가하는지 궁금하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실리를 챙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첨단 기술은 미국과 협력하고 제조업은 자체 경쟁력을 유지하며 문화산업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게다가 안보 면에서도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최근에 KF-21 전투기까지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만 해도 한국 무기를 수백억 달러어치 구매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러트닉이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또 도착했습니다. 독일의 산업통상부 국장 프리드리히 밀러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규모가 1천억 유로를 넘습니다. 뭐라고요? 다카하시 차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밀러가 설명했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모두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한국의 위상입니다. 유럽의 자동차 강국 독일도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트닉이 보좌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는 독보적이죠. 윌슨 차관보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뤄냈을까요? 인구도 5천만에 불과하고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첩성.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더 강해졌죠.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러트닉이 물었습니다.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고 경제 외교에 능합니다. 특히 산업 정책이 치밀하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까지 미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르죠. 제가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달 궤도선 다누리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민간 우주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밀러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사체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죠. 러트닉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을 재평가해야겠군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때 또 다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의 아시아 특파원 사라 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디지털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한답니다. 영리하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러트닉이 물었습니다. 라인하르트 감독관, 당신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시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기술력, 문화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모두 갖췄죠. 무엇보다 생존 본능이 뛰어납니다. 생존 본능이요? 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적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특한 경쟁력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확실히 한국 기업들의 실행력은 대단합니다. 결정이 빠르고 과감하죠.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도 효율적입니다. 밀러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의 산업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러트닉이 보좌관들과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그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 차원에서 접근해야겠군요. 저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면 한국의 역할이 핵심이죠. 윌슨 차관보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연결도 깊은데 한국은 실용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완전한 단절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할 겁니다. 핵심 기술은 미국과 협력하고 일반 제조업은 중국과도 거래하는 식으로요. 교묘하군요. 러트닉이 평가했습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모든 시련을 극복했죠. 밀러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거군요. 맞습니다. 위기의식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에너지를 미래 산업에 집중하고 있죠. 러트닉이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방향을 재설정하겠습니다. 라인하르트 감독관, 당신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회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보고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러트닉, 한국 상황은 어떻소? 대통령님, 한국은 예상보다 복잡한 파트너입니다. 단순히 압박한다고 굴복할 상대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요? 저는 러트닉의 허락을 받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모두 미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죠. 트럼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속하시오. 특히 MASG 프로젝트는 천재적입니다. 당신의 슬로건을 활용해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겠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윈윈입니다. 트럼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1조 달러를 투자할 수 있소? 가능합니다. 제가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현금 보유고와 투자 여력을 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미 계획된 투자에 신규 투자를 더하면 트럼프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한국이 1조 달러라. 인구는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데 그만큼 한국이 절박하고 전략적입니다. 러트닉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기회를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 합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도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카하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한국이군. 트럼프가 결론지었습니다. 러트닉, 한국과 빨리 타결하시오. 난 확실한 것을 받아내야 해. 화상회의가 끝나고 러트닉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인하르트 감독관, 당신 덕분에 상황이 명확해졌소. 과찬이십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때 CNN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제시카 밀러가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방금 미국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조 달러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약속했답니다. 빠르군요. 러트닉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특징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협력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하나가 되죠. 밀러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독일 의회였다면 몇 달은 걸렸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윌슨 차관보가 인정했습니다. 러트닉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국 협상팀을 다시 부르시오. 이번엔 제대로 협상하겠소.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사라 첸 특파원이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 수입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전면적인 무역 보복입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고소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큰일 났군요. 중국 시장을 잃으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올인하게 됐으니까요. 러트닉이 동의했습니다. 맞소. 중국의 보복이 오히려 한국을 우리 편으로 확실히 만들었군. 그리고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플랜 B를 준비하니까요. 실제로 30분 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발표됐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조치는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미 수출 다변화를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군요. 밀러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과의 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답니다. 러트닉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준비가 철저하군.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한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얕잡아봤던 이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가를 이제야 아셨습니까? 그들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기술력과 실행력, 그리고 생존 본능을 갖췄죠. 다카하시 차관이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도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위로했습니다. 소재 산업, 정밀 기계, 그리고 축적된 자본. 하지만 변화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한국처럼요? 네. 한국의 속도와 일본의 깊이가 결합하면 아시아는 더욱 강해질 겁니다. 러트닉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한국과의 협상이 급하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정관 장관님의 지시로 직접 왔습니다. 러트닉이 놀랐습니다. 벌써 왔소? 스코틀랜드에서? 네. 전용기로 왔습니다. 그만큼 이 협상이 중요하니까요. 여 본부장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미국을 위한 한국의 종합투자 계획입니다.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1조 2천억? 모두가 놀랐습니다. 네. 당초 계획에서 2천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조선업 협력을 확대하고 우주항공 분야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의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큰 것을 제시하고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러트닉이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이군요. 연도별, 기업별, 지역별로 다 나와 있네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밤새 준비했습니다. 여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지휘하셨죠. 인상적이요. 러트닉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관세 면제와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입니다. 그리고 한미 기술 동맹을 공식화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러트닉이 보좌관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기술 동맹이라 미국도 이익입니다. 여 본부장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제조 기술과 미국의 원천 기술이 결합하면 중국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도 그런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말이죠. 다카하시 차관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 본부장이 답했습니다. 한미일 기술 동맹으로 확대하면 되죠. 단,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요. 일본은 소재와 부품, 한국은 제조와 조립, 미국은 설계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분업하면 완벽한 공급망이 됩니다. 러트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득력 있군요.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세부 사항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중 진짜 신규 투자는 얼마요? 러트닉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소 6천억 달러입니다. 여 본부장이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계획의 확대와 가속화죠. 그것도 대단하군요. 윌슨 차관보가 인정했습니다. GDP 대비로 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능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을 오히려 미국 진출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밖에서는 또 다른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마크 앤더슨 기자가 보고했습니다. 유럽의회가 한국과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답니다. 유럽도 움직이는군요. 러트닉이 중얼거렸습니다. 밀러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유럽도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한국은 최적의 대안이죠. 그때 또 다른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 한국, 새로운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당황했습니다. 니케이가 그런 기사를 사실을 인정한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으니까요. 러트닉이 여 본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좋소.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소. 단,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첫째, 미국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하오. 둘째, 기술 이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오. 셋째,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한해야 하오. 여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수용 가능합니다. 한국도 미국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하니까요. 협상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양측은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점차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마침내 기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러트닉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인정하겠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 본부장이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겁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들을 보며 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강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은 것이죠. 회의실을 나서며 다카하시 차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인하르트 감독관, 당신이 옳았소.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시아의 미래죠. 밀러 국장도 동의했습니다. 유럽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겠군요.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으로. 새벽의 워싱턴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전 세계가 이 협상 결과에 주목할 것이라는 걸.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은 한미협상 타결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1조 2천억 달러 투자로 관세 면제, 새로운 한미 경제 동맹 탄생, 아시아 경제 지도가 바뀐다 등의 제목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에 전할 내용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그들은 기술 강국이자 전략적 플레이어다. 유럽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또 다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손잡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 감각.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EU 본부로 향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 어떻게 됐소? 위원장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움직여야겠군요. 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협력과 공급망 협력에서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도 변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는 곧 기회였으니까요. 며칠 후 EU는 한국과의 디지털 그린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이죠. 일본도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뒤로하고 미래 협력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죠. 중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과 문화를 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나라. 한 달 후,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EU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용적이면서도 비전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라인하르트 감독관,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한국이 보여준 전략과 실행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과 번영, 경쟁과 협력. 한국은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넘치는 곳. 이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8월 1일 최종 협상안의 방향은? 감사합니다.